저는 고도 3,5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남한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낙하산 타고 왔습니다. 고공훈련 도중 비행기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자유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점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목숨을 건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려 다행히 남한 땅 나무에 걸려 살았는데 제 몸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이틀 동안 혼자 매달리며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들 때쯤 야, 저기 뭐야? 사람 아니야? 남한 병사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귀순입니다. 귀순. 저는 조선인민군 공수부대 특급전사 출신 리지훈입니다.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청진의 어느 허름한 노동자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987년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책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파셨지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철소에서 몰래 빼돌린 고철 조각들을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팔았거든요.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한테는 3살 터울 여동생 지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 안기곤 했지요. 오빠, 오늘 뭐 배웠어? 그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묻던 지희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늘 1등이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겁이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어느 날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훈아, 너 평양체육단 선발전에 한번 나가볼 생각 없냐? 평양체육단이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잘 먹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달리고 턱걸이를 하고 제 한계를 시험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체력 검사는 통과했지만 신원 조회에서 걸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국군 포로가 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성분에 찍혀 있었던 거지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짐 같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지요. 2005년, 저는 18살이 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대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입 하나 줄어드는 거고 군대 가면 최소한 밥은 먹여준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야 철든다. 잘 다녀와라.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입대 후 신병 훈련을 받는데 웬 간부들이 저희를 하나하나 관찰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특수부대 선발관들이었습니다. 체력 테스트, 심리검사, 고소공포증 테스트, 별별 테스트를 다 받았는데 저는 그걸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특히 10m 높이 구조물에서 뛰어내리는 테스트에서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뛰어내리니까 선발관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조선인민군 경보교도지도국 산하 공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공수부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부대라는 말에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높은 곳이 무섭지 않다고는 했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첫 강화 훈련을 마친 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00m 상공에서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3초간의 자유낙하.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디 출신인지 성분이 뭔지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였어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진짜로 자유롭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요. 저는 훈련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낙하산 접는 법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익혔으며 야간 강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지형을 읽어냈지요. 다른 병사들이 무서워서 주저하는 순간에도 저는 가장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리지훈 동무는 타고난 강화병이야. 교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뭔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008년 21살이 되던 해에 저는 특급전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특급전사는 대단한 연계입니다. 훈련 성적, 사상교육, 체력 검정 모든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 부대에서 그 칭호를 받은 건 저 포함 2명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족도 성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열심히 복무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2012년 가을, 제 믿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해 9월이었습니다. 야간 강화 훈련 중에 제 동기 한 명이 착지에 실패했어요. 착지 순간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서 바위에 부딪혔는데 왼쪽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버렸습니다. 복합골절이었지요. 저희는 그를 들것에 실어 의무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는 변변한 약도, 수술 장비도 없었습니다. 군의관이라는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보더니 그냥 부목을 대고 붕대로 칭칭 감아버리더군요. 동무, 이러다 다리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군의관이 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양병원에 갈 연줄이 있으면 보내, 없으면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 동기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몸이 되어버린 거지요. 제대한 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군에서 내쳐지듯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 하나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가 매일 외치는 구호들, 조국 결사옹귀, 수령 결사보위,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정작 우리가 다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나라는 과연 우리를 지켜주기는 하는 걸까? 그 의문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2012년 가을 25살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라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은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2013년 저는 26살이 되던 해에 소대장급 부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8년을 복무하면서 쌓아온 경력이 인정받은 거지요. 특급전사 칭회, 야간 강화 성공률 100%, 후배 병사들 교육까지. 저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대우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성분의 벽을 넘어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거지요. 하지만 승진하고 나니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더군요. 소대 장급이 되면 부대 운영에 관여하게 됩니다. 보급품 수령, 배분, 관리.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급품 장부와 실제 물자가 맞지 않았어요. 장부에는 겨울 방한복 50벌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건 30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0벌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대대장 관사로 실려갔습니다. 연대장 관사로도 갔고요.
간부들 가족들이 입을 옷이 되어버린 거지요. 군량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사들 배급은 하루 700g인데 실제로 밥을 지어보면 500g도 안 나왔어요. 빠진 쌀은 간부들 집으로 갔습니다. 어떤 간부는 그 쌀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중국산 가전제품을 사들이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지훈 동무, 세상 돌아가는 게 원래 그래. 너도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선임 부사관이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했다가는 제가 오히려 문제아가 될 테니까요. 충성스러운 군인은 묻지 않고 따르는 법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눈까지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겨울에 얇은 내복 하나로 버티면서 훈련을 받았고 배고파서 훈련 중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기에 그 고통을 알았지요. 하지만 간부들은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을 먹으며 요즘 병사들은 정신력이 약해 라고 한심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나라인가? 그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은 2014년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고향 청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3년 만에 귀향이었지요. 기차를 타고 꼬박 이틀을 달려 청진역에 내렸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그리고 많이 컸을 여동생 지희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이상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흉터만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더군요. 아버지, 그 손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작년에 제철소에서 사고가 났다. 아병이의 손이 말려 들어갔어. 아병이 사고. 제철소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고 노후한 기계를 억지로 돌리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상금은요? 산재 처리는 됐습니까? 제가 묻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보상금, 되려 내가 처벌받았다. 기계관리 소홀이라고 사고 책임을 물어서 등급이 2단계나 떨어졌어. 손가락 3개를 잃었는데 보상은커녕 강등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물어보니 그해 여름에 장마당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두부 장사가 불법 상행이라며 보안원들이 벌금을 물렸는데 그 돈을 마련하느라 집안 살림을 다 털었다고요. 네 동생이 대학도 못 다니게 됐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희가요? 왜요? 등록금을 못 내서. 그리고 이제 지희도 장마당에서 일해야 벌금을 갚을 수 있어. 19살 지희는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희는 호기심 많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더군요. 학교를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남의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걱정 마. 지희가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허름한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목숨 걸고 훈련하는 동안 내 가족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조국을 지킨다며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는데 그 조국은 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아버지는 30년 넘게 제철소에서 일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잃고 돌아온 건 처벌과 강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두부를 팔았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요. 지희는 아무 잘못도 없이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더군요. 그 풍경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저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틀었어요.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가끔 한국 방송이 잡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적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탈북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적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와보니 여기서는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손가락을 잃고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두부 팔다가 범죄자 취급받은 일이 떠올랐고요. 지희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일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한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뉴스도 듣고 노래도 듣고 탈북자들의 증언도 들었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배운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굶주리는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방송에서 들려오는 건 풍요로운 사회의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제의 노예라고 배웠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서웠습니다. 라디오 청취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정치 범수용 소행이지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2015년 봄이 왔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부대로 들이닥쳤어요. 병사들을 전부 집합시키더니 그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박준혁. 저와 같은 해에 입대해서 8년을 함께 훈련한 전우였습니다. 강화 훈련 때 서로 낙하산을 점검해주던 사이였고 밤에 몰래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지요. 저한테는 부대에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 앞으로 나와.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가 굳은 얼굴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요원이 준혁이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준혁은 적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사상적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조국과 수령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가 한국 라디오를 들었다고요? 저도 듣고 있었는데 만약 준혁이가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면 하지만 준혁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군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준혁이가 보위부 차량에 실려가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뒤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언제든 저 차에 실려갈 수 있다. 준혁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다시는 하늘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살다가 끌려가느니 차라리 탈출하자.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목숨을 걸더라도.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수부대원이 탈북한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중국 국경까지 가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데
군인 신분으로 그게 가능할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탈출로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지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남쪽 접경 지역 상공에서의 고공강화 훈련.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디듯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 만약 남쪽 상공에서 뛰어내린다면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봄, 준혁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덕 정치범수용소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되었다고 하더군요. 완전 통제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석방도 없고 사면도 없어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준혁이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28살이었지요. 고향이 평안남도 순천이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휴가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곤 했어요. 착한 친구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훈련도 열심히 했고 동료들한테 친절했지요. 그런 사람이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끌려가면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던 그 눈빛. 저를 지켜주려고 끝까지 입을 다문 거였겠지요. 제가 같이 라디오를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건데 저는 그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다음은 나라는 걸. 언제 누가 저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보이부는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오늘 웃으며 인사하는 동료가 내일 저를 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준혁이처럼 끌려가서 다시는 하늘을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며 지내던 2016년 5월, 부대의 중요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남조선 접경 지역 상공에서 고공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제1단계 훈련은 8월, 제2단계는 9월, 최종 훈련은 10월에 진행한다. 남조선 침투 작전 대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유사시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산으로 남한 후방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요. 저희 부대는 그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엔 규모가 컸습니다. 연대 전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남쪽 접경 지역 상공, 휴전선 근처 하늘. 거기서 뛰어내린다면?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군용기에서 이탈해서 혼자 뛰어내린다. 착지하자마자 한국군에게 발견되어야 하는데 만약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만약 착지에 실패하면?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만 했다. 야간 강화, 고고도 강화, 정밀 착지. 그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 걸어서 중국 국경까지 가는 건 자신이 없지만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할 수 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로 분석이었습니다. 훈련 비행 항로는 군사 기밀이지만 소대 장급 부사관인 저는 어느 정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과거 훈련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비행기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휴전선에 가장 가까워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계산해보니 비행기가 황해도 상공을 지날 때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까지 접근하더군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남쪽으로 활공하면 이론상 한국 땅에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요. 실제로는 바람 고도, 강하 속도 등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요. 두 번째는 낙하산 점검이었습니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낙하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끝입니다. 저는 제가 사용할 낙하산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캐노피 천에 찢어진 곳은 없는지, 줄이 엉킨 곳은 없는지, 개폐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일 밤 몰래 점검했어요. 정비병한테 들키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 자기 낙하산을 직접 만지느냐고 물으면 내 목숨이 달린 건데 남한테 맡기겠냐 고 대답했지요. 다행히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 관리였습니다. 뛰어내리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착지한 뒤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걸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달리고 턱걸이를 하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탔지요. 동료들은 제가 더 열심히 훈련하는 걸 보고 칭찬했습니다. 리지운 동무는 역시 모범이야. 그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 몰랐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반역하면 3대가 처벌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지희까지 전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제 가족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살다가 준혁이처럼 끌려가는 게 나은 건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3개를 잃고도 담담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 아버지는 30년 넘게 이 나라에 충성했지만 돌아온 건 처벌뿐이었지요. 어머니의 야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두부를 팔다가 범죄자가 된 어머니. 지희의 눈에서 사라진 빛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가족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내가 여기 남아 있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탈북에 성공하면 언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고용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고도 했어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가능성이니까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가족을 데려오겠다. 얼마나 걸리든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어차피 죽는 건 나 혼자다. 가족한테는 훈련 중 사고사로 통보될 테니 최소한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은 피할 수 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여전했지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마지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진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박히더군요. 언덕 위의 소나무들,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들, 작은 역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인데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밥 먹었니?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야위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먹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괜찮다. 들어와.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말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왔냐? 예, 아버지. 지희도 저녁 때 장마당에서 돌아왔습니다. 26살이 된 지희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많이 탔네. 넌 더 야윈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응, 잘 먹어. 걱정 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희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뺨은 움푹 파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이별이라는 걸,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쌀을 구해서 흰쌀밥을 지으셨더군요.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부대 생활은 어떠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곧 큰 훈련이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 조국을 위해 힘써라.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출세하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조국을 버리려는 건데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졸랐어요. 예,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어머니와 잠깐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훈련 끝나면 진급할 수도 있대요. 진급하면 월급이 올라서 집에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장하구나. 어머니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셨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왜 그래? 군대 가서 이상한 거 배워왔냐? 어머니는 웃으시며 농담을 하셨지만 눈가가 촉촉해지시더군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희와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와. 기다릴게. 그래, 꼭 올게. 지희야, 넌 꼭 행복해져야 해. 알았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냐? 이상해. 오빠 원래 그런 말 안 하잖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가 철이 좀 들었나 보다. 가야 해, 지희야. 건강해라. 청진역으로 향하는 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지희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걸었지요. 미안해, 어머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지희야. 내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데리러 올게. 반드시. 그렇게 마지막 휴가가 끝났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저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제1단계 훈련에서 비행 항로와 강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9월 제2단계 훈련에서는 야간 강화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15일 부대에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10월 18일 저차 야간 고공강화 훈련 실시, 강화고도 3,500m, 강화 인원 12명.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번째 강화 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살든 죽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덕 수용소,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그 친구.
나도 저렇게 끝날 순 없다. 가족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아버지의 쓴웃음, 지희의 야윈 뺨. 내가 성공해야 그들을 구할 수 있다. 사흘만 버티면 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하늘이여, 제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2016년 10월 18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해서 아침 점호를 받고 훈련 준비를 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모든 게 결정된다. 낮 동안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먹고 장비도 점검했지요.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체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저녁이 되자 부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고공강화 훈련은 늘 긴장되는 훈련이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000m가 넘는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긴장되는 일입니다. 밤 9시, 저희는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인류신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며 굉음을 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가 나를 자유로 데려다 줄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데려다 줄 것인가? 12명의 대원이 한 줄로 서서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7번째였어요. 앞에 6명, 뒤에 5명. 모두 저와 함께 수년간 훈련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지훈 동무,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바람이 좀 세다던데 조심해야겠어. 평범한 대화. 하지만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밤 10시,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비행기가 땅을 떠난 순간부터 제 운명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수송기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희미한 적색 조명만이 대원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침착해야 성공한다. 약 40분이 지났을까요? 기내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화 지점까지 10분, 장비 최종 점검. 저는 낙하산 멜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 낙하산 정상, 예비 낙하산 정상, 개폐 장치 정상. 수백 번 점검한 것들이지만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오늘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가끔 땅에 불빛이 보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휴전선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한민국이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화 지점까지 5분, 준비. 대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지요. 줄을 서서 화물 도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찬바람이 도어 틈새로 스며들어왔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고도 3,500m. 현재 위치는 황해도 상공. 예정대로라면 비행기가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을 지날 때 강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 순서는 7번째니까 6번째 대원이 뛰어내린 직후에 제가 뛰면 돼요. 하지만 저는 7번째로 뛰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가 휴전선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순서에 상관없이 뛰어내릴 거예요. 강화 지점까지 2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원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스피커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바람 영향으로 항로 수정, 강화 명령 20초 앞당김, 준비. 20초 앞당긴다고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0초 앞당기면 강화 지점이 달라져요. 원래 계획했던 지점보다 북쪽에서 뛰게 되는 겁니다. 휴전선에서 더 멀어진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계획대로 가야 하나? 아니면 수정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다음 훈련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다음 훈련 전에 제가 준혁이처럼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뛰어야 해. 지금. 강하게 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대원이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원들이 차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앞에 있던 대원들을 제치고 화물도어 쪽으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리지훈, 뭐 하는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화물도어 옆에 있는 비상개폐 레버를 붙잡았습니다. 원래 이 레버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당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레버를 당겼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화물도어가 열렸습니다. 영하 30도의 바람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얼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린 도어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색, 칠흑 같은 밤하늘, 뒤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리지훈, 미쳤어? 돌아와!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외쳤어요. 조국이여, 안녕?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발밑에서 비행기가 사라지고 제 몸이 허공에 내던져지는 느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온몸을 때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 들렸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낙하. 3500m 상공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너무 일찍 낙하산을 펴면 적에게 발각될 수 있고 너무 늦게 펴면 땅에 부딪혀 죽습니다. 계산대로라면 2000m 고도에서 펴야 해요. 4초, 5초, 6초. 바람소리 속에서 뒤쪽 어딘가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바람에 묻혀 사라졌어요. 이제 저와 비행기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7초, 8초, 9초. 지금이다. 저는 가슴 앞에 있는 개폐 고리를 힘껏 당겼습니다. 펑! 주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제 몸이 급격하게 감속되었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낙하산이 제대로 펴졌다는 것, 그 사실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얀 캐노피가 머리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걸 바라보았어요. 별빛도 없는 밤하늘에 하얗게 펼쳐진 낙하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11년 동안 수백 번 하늘에서 뛰어내렸지만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자유롭다는 착각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뛰어내렸고 제 의지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저를 남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낙하산 줄을 조작해서 최대한 남쪽으로 활공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휴전선 가까이.
그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검은 땅. 산인지 들판인지도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냥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남쪽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 점점이 흩어진 빛의 무리. 그게 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대한민국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었지만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불빛들, 저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두부를 팔아도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라디오를 들어도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을 잃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저도 저기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낙하산에 매달린 차에 남쪽을 향해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울창한 숲이었어요. 산악지대. 착지하기 좋은 평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아, 제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밀어다오.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제 뜻대로 불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저를 숲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안 돼. 저기 떨어지면 안 돼. 숲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낙하산 줄을 잇는 힘껏 당겨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퍽! 찢어지는 소리, 꺾이는 소리. 낙하산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제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얼굴이 긁히고 팔이 꺾이고 갈비뼈에 충격이 왔어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거대한 소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낙하산 줄이 굵은 가지에 엉켜서 제 몸을 공중에 매단 채로 멈춰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지상까지 약 15m.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아니, 죽지 않더라도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겁니다. 저는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도 몰랐습니다. 휴전선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놓으면 끝이니까. 저 멀리 남쪽의 불빛들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까마득히 먼 불빛들. 저기까지 가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저기까지 가야 해. 청취자 여러분, 나무 위에서 이틀을 버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제 몸으로 직접 겪었으니까요. 10월 18일 밤, 저는 소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채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낙하산 줄이 굵은 가지에 엉켜서 제 몸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상태였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15m 아래로 검은 땅이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죽는 높이였어요. 처음에는 줄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매듭을 찾아 손을 움직였지요. 하지만 줄이 너무 단단하게 엉켜 있었어요. 칼이 있으면 자를 수 있었을 텐데 칼은 강화전에 압수당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개인 무기를 소지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줄을 풀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저는 그냥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10월 말 강원도 산골의 밤은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저는 낙하산 천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나일론 천이라 보온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이라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웅크린 채 첫 번째 밤을 버텼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눈을 감으면 떨어질 것 같았고 눈을 뜨면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을 풀면 죽는다고 계속 되뇌면서. 첫째 날 10월 1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자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사방이 전부 나무였지요.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그냥 끝없는 산림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북한인가? 남한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전선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낮이 되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저녁이었는데 그것도 긴장해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목도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라도 핥아볼까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윙윙거리는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북한 헬기인가? 추격조가 온 건가?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낙하산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나뭇가지 사이에 최대한 몸을 웅크렸지요. 숨도 죽였어요. 헬기가 저를 발견하면 끝이니까. 헬기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숲 위를 선회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찾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찰 비행인가?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헬기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일단 살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헬기였는지 한국 헬기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만약 북한 헬기였다면 지상 추격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어요. 낮 동안 몇 번 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지요.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나서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낮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추운 것 같았어요. 바람도 더 세게 불었고요. 저는 낙하산천을 더 단단히 감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렸는데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군요. 발끝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갑도 없고 두꺼운 양말도 없고 그냥 군복 하나 입은 채로 영하의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러다 동사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둘째 날 10월 20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머리가 띵했지요.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이틀 가까이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요. 손을 내려다보니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손가락을 구부려 보려 했는데 잘 움직이지 않더군요.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나무 위에서 죽을 겁니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탈수로 죽거나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무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내려와, 어서 내려와. 어머니.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지희였습니다. 여동생 지희가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밝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오빠는 할 수 있어. 지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희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환각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환각이 저한테 힘을 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어머니와 지희를 다시 만나려면 살아남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려가자. 어떻게든 내려가자. 줄을 풀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이대로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낙하산 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몸에 여유가 생기자 옆에 있는 굵은 가지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가지를 잡고 몸을 끌어당겨 발을 다른 가지에 올렸습니다. 조금씩 낮은 가지로 옮겨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지니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보이는 가지를 잡고 발을 옮기고 또 잡고 또 옮기고 그것만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펴지면서 가지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처음 위치에서 약 5m쯤 내려온 것 같았어요. 지상까지는 아직 10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저는 나뭇가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숲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걸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북한 말투가 아니라 분명한 남한 말투. 야, 이쪽으로 와봐. 뭔가 이상해. 뭐가? 저기 나무 위에 뭐 걸린 거 아냐? 저거 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이다. 한국군이 왔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목이 말라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소리를 냈어요. 살려주세요.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사람이야? 잠깐, 손전등 비춰봐. 환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귀순입니다. 저 북에서 왔습니다. 아래에서 경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북에서? 미친, 저거 낙하산이잖아. 낙하산 타고 온 거야. 군인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정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보고하는 목소리. 본부. 이쪽 좌표에서 귀순자 발견, 낙하산 탈북자로 추정, 지원 요청.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여기가 남한이었습니다. 저는 휴전선을 넘은 거였어요. 이틀을 나무 위에서 버틴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겁니다. 손전등 불빛 너머로 군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명이었어요.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연민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기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구조대 부를게요.
한 군인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적의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말이었지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공포, 고통, 외로움, 그리고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무 위에서 내려다본 손전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불빛은 제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빛보다 눈부셨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서 한국군에게 발견된 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로프가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내려주는 감촉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산악구조대가 출동해서 저를 나무에서 내렸다고 하더군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현장에서 헬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헬기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에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흰 천장이 보이고 낯선 기계음이 들리고 누군가 제 팔에 뭔가를 꽂고 있었어요. 링거였지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의식 회복!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제 말 들려요? 한국어였습니다. 부드러운 남한 말투.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남았구나. 정말로 한국에 온 거구나.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 이틀간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는 사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군요. 의료진이 당황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어요. 양손 동상, 갈비뼈, 세대 골절, 심한 탈수, 저천증.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운이 좋았다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도 운이었고 한국군 순찰조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간 것도 운이었지요. 만약 그들이 1시간만 늦게 왔어도 저는 그 나무 위에서 죽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다행히 절단하지 않아도 됐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잘라야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갈비뼈는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했고 탈수와 저천증은 링거와 보온 치료로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지요. 거기서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습니다. 스파이인지 아닌지, 진짜 탈북자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했지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낙하산을 타고 넘어온 북한 특수부대원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서 오거나 휴전선 철책을 넘어오거나 합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려서 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탈북자가 맞습니까? 혹시 침투 공작권 아닙니까? 조사관이 처음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뛰어내렸는데 스파이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의심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는 아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의 명칭, 위치, 지휘관 이름, 훈련 방식과 장비, 침투 루트, 작전 계획. 제가 11년간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며칠에 걸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제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관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누그러졌어요. 제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거든요. 제가 말한 부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지휘관 이름도 맞았고, 훈련 방식도 한국군이 파악하고 있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제가 스파이였다면 그렇게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조사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리지훈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그 루트를 이용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뛰어내렸을까? 왜 걸어서 가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11년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만 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걷는 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브로커를 만나고 몇 개월에 걸쳐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는 것.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잡혔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그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서 원하는 지점에 착지하는 것. 그건 제가 11년간 매일 연습한 일이거든요. 제가 가진 유일한 능력으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조사관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 뒤로 조사관들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제 탈북은 북한군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원이 훈련 중에 탈주해서 남한으로 넘어갔다니, 그것도 낙하산을 타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희, 세 사람 모두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정치 범수용소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가족이 처벌받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보였어요. 수용소 어딘가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지훈아, 왜 그랬니? 왜 우리를 버리고 갔니? 지희도 보였습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진 얼굴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오빠, 나 믿었는데 오빠가 날 버렸어.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악몽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면 숟가락을 놓게 되었고, 길을 걷다가도 지희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착지원관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지요. 지훈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지훈 씨가 느끼는 죄책감, 저도 이해해요.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 하지만요, 지훈 씨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가 이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훈 씨가 여기서 성공하면 언젠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지훈 씨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요, 지훈 씨 가족은 지훈 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오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가족이 진짜 바라는 거 아닐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훈아, 엄마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지희도 그럴 거예요. 오빠, 나 걱정 마. 오빠가 행복하면 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지훈 씨.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낮에는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한국어 표현, 경제관념, 사회규범 같은 것들을 배우지요. 저는 거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식 날, 저희는 강당에 모였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공기 앞에서 수없이 맹세를 했었지요.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 아닌 맹세를 억지로 외치면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극기 앞에 서서 손을 가슴에 얹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희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잘 살아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만들게. 태극기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뒤 저한테는 여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낙하산 타고 탈북한 특수부대원이라니 이야깃거리가 된다면서요. 출연료도 꽤 된다고 했습니다. 강연 제안도 있었고 취업 알선도 있었지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마운 제안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다시 하늘에서 뛰고 싶습니다. 정착 지원관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하늘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특수부대예요. 낙하산 부대. 선생님이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지훈 씨,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탈북민이 한국군 특수부대에 들어간다? 그런 전례가 없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11년간 그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11년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지 않는 전부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방법을 알아볼게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군 특수부대에 입대하는 건 정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보안 문제, 신원 문제, 법적 문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심사와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신원 조회를 또 받았고, 심리 검사도 받았고, 체력 테스트도 받았지요.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특수부대에 가고 싶은지, 진심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어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안 되는 건가? 역시 전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평생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리지훈 씨, 축하합니다. 특수전사령부 특별 채용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인가? 꿈이 아닌가?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북한 출신으로 특수부대에 입대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또 울었어요. 한국에 와서 참 많이 울었네요. 2018년 5월,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녔거든요. 저 사람 북한에서 온 거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면서? 스파이 아냐? 믿을 수 있는 거야?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놓고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훈련에서 항상 선두를 달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어요. 체력 테스트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사격 훈련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낙하산 훈련에서는 제가 독보적이었지요. 11년 경력은 어디 가지 않더군요. 교관들도 제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리지훈, 넌 타고났어.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북한에서요?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낙하산 접는 법, 강화할 때 자세, 착지할 때 요령. 저는 아는 것을 전부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든 한국에서 새로 배운 것이든 숨김없이 알려주었지요. 지훈 선임, 고맙습니다. 선임 덕분에 강화가 무섭지 않아졌어요. 후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2023년, 저는 부사관으로 진급했습니다. 입대한 지 5년 만이었어요.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늦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지요. 진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상 훈련만 했거든요. 보안 문제도 있었고 저를 완전히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급 후에는 달랐어요.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송기에 탑승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7년 만이었거든요. 7년 전 저는 이 하늘에서 뛰어내려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하늘에서 다시 뛰어내립니다. 강화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열에 섰어요. 앞에는 동료들, 뒤에는 후배들. 모두 같은 태극 마크가 새겨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화물 도어가 열렸습니다. 익숙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화.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도 했어요. 7년 전에는 도망치는 마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공포, 실패하면 끝이라는 절박함. 그런 것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었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군인. 누구의 명령에 끌려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군인. 저를 감시하는 눈도 없었고 저를 처벌할 보위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하늘과 바람뿐이었어요.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캐노피가 머리 위에서 펄럭였어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들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땅, 제가 지키기로 한 땅. 착지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착지하자마자 일어나서 낙하산을 정리했지만 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만졌어요.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또요. 참, 많이도 울었네요, 저는. 부사관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현재 2026년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39살, 이제 젊다고 할 나이는 아니지요. 하지만 아직 하늘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끔 방송에 출연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거절했던 제안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북한의 남은 가족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희, 어디에 계신지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 믿어야 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청진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하늘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훈련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훈련장에 나와 있어요. 활주로 저편에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화 훈련을 할 신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낙하산 점검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캐노피 천 상태 확인하고 줄이 꼬인 데 없는지 살펴. 개폐 장치 2번 점검해. 알았지? 예, 부사관님. 신병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첫 강화를 앞두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부사관님,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 뭔데? 부사관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요.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무섭지? 제가 대답하자 신병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부사관님도 무서우세요? 항상 무섭다. 20년 넘게 뛰었는데도 무서워.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신병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베테랑 부사관이 무섭다고 하니까 더 겁이 났겠지요.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저 하늘은 나에게 자유를 줬어. 신병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유요? 그래. 나는 저 하늘에서 뛰어내려서 자유를 찾은 사람이야.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자유라는 걸 나는 알거든. 저는 신병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도 뛰어내리면 알게 될 거야. 무섭지만 그래도 뛰어내리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찾아와. 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뛰어내리면 알게 될 테니까. 그때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굉음을 냈습니다. 익숙한 소리, 저를 하늘로 데려다 줄 소리. 자, 준비해라. 곧 탑승이다. 저는 신병들을 이끌고 수송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내일도 뛰어내리겠지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까지 저는 이 하늘을 계속 날 겁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하늘에서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려 대한민국에 온 리지훈입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낙하산이 펼쳐지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버티면 언젠가 빛이 보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